20년간 아무도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그가 매일 들국화를 놓아두는 진짜 이유. 경남 하동의 깊고 푸른 산자락 아래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는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귀농 유튜버 박준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서울의 팍팍한 삶, 숨막히는 경쟁과 잿빛 빌딩 숲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든 지 3년째. 그의 유튜브 채널 준호의 시골 일기는 잊혀가는 풍경과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백하게 담아내며 잔잔하지만 단간한 구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도 준호는 한 손에는 손때 묻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다른 한 손에는 드론 조종기를 들고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렸다. 피어난 복숭아꽃이 분홍빛 구름처럼 마을을 감싸고 이른 봄볕에 나른해진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따라다녔다. 따스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아련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오후가 깊어지자 준호는 늘 다니던 길을 벗어나 굽이진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잊혀진 듯 덩그러니 놓인 작은 정류장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회색빛 시멘트 지붕과 오랜 비바람에 바랜 나무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정류장 주변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매일같이 쓸고 닦은 듯 바닥은 반질거렸고 벤치 위에는 낙엽 한 잎조차 없었다. 정류장 기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안내문을 따라 읽어보니 본 노선은 2003년 5월 1일을 기에 폐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20년이 훌쩍 넘은 폐정류장이었다. 어라? 여기 정류장이 있었네. 준호는 중얼거렸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길로는 버스가 끊긴 지 오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폐정류장이라니. 그런데 이토록 말끔할 수가. 호기심에 이끌려 정류장 안으로 들어선 준호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낡은 나무 벤치 한가운데 마치 유리 상자 속 보석처럼 귀하게 놓인 들국화 한 송이. 막 피어난 듯 싱싱한 꽃잎은 여리지만 선명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누가 왜 이 버려진 정류장에 매일 들국화를 놓아두는 걸까? 그리고 이토록 정성껏 정류장을 관리하는 이는 대체 누구일까? 폐정류장의 기묘한 풍경은 도시의 피로에 찌든 준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낡은 정류장의 적막한 풍경을 천천히 훑고 조심스럽게 들국화를 클로즈업했다. 이 버려진 공간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 준호의 시골 이야기 채널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류장에 놓인 들국화 한 송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단순히 누군가의 취미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정성이 너무나 각별해 보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대한 헌정 같은 느낌. 준호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준호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정류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정류장 근처 인적 드문 언덕배기에 몸을 숨기고 잠복 취재를 시작했다. 차가운 밤이슬이 머리카락에 맺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녘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다. 과연 누가 나타날까? 준호는 숨죽이며 기다렸다. 새벽녘의 정막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바다와 같았다. 준호는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정류장을 주시했다.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노트북을 켜던 도시의 일상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순간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듯 나타났다. 굽은 허리,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준호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을 죽이고 망원렌즈를 통해 그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바로 마을에서 박영감으로 불리는 82세 노인이었다. 박영감은 해묵은 시간을 온몸으로 이고 지고 온 듯한 모습이었다. 낡은 잠바에 묻은 흙먼지,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 그리고 고단함이 서린 눈빛. 그의 손에는 낡은 빗자루와 젖은 걸레,
그리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쥐어진 들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박영감은 정류장에 다가서자마자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낡은 빗자루로 정류장 구석구석을 쓸어내고 젖은 걸레로 벤치와 기둥을 꼼꼼하게 닦았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닦고 또 닦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지난 세월의 먼지를 걷어내는 듯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저절로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은 마디마디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청소를 마친 박영감은 낡은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들국화를 놓았다. 꽃잎 하나라도 상할까 조심하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그는 벤치에 놓인 들국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한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그 짧은 순간 박영감의 눈빛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전해지는 어떤 맹렬한 감정을 느꼈다. 꽃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청소를 마치고 들국화를 놓고 난 박영감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왔던 길을 되짚어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0년간 아무도 오지 않는 폐정류장과 매일 놓이는 싱싱한 들국화, 그리고 묵묵히 청소하는 노인.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준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이 이야기는 분명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였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박영감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저 폐정류장 청소하시고 들국화 놓아두시는 거 아세요? 그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혀를 차거나 혹은 피식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아이고 그 영감 말여.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게 말여. 버스도 안 오는 곳을 매일 쓸고 닦고 나이가 들면 저렇게 돼. 그냥 좀 안쓰럽지. 괜히 건드리면 화만 낼 거야.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치매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라는 동정과 수군거림뿐이었다. 누구 하나 박영감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의 무의미한 행동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새벽 박영감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맹렬한 감정은 결코 치매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깊고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기다림이었다. 준호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며칠 동안 박준호는 박영감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새벽에 정류장을 청소하고 돌아가는 박영감의 뒤를 몰래 밟아 그의 집까지 따라가 보기도 하고 낮에는 마을 어귀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답답함을 넘어선 어떤 절박함이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치매라는 단어로 쉬이 묻혀버린 그 삶의 무게, 그 기다림의 이유를 알아야만 할 것 같았다. 마침내 준호는 용기를 내어 박영감에게 다가갔다. 박영감이 정류장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불렀다. 할아버지. 박영감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낯선 청년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에게는 분명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누구여? 왜 자꾸 날 따라다녀? 박영감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온 이에게 낯선 이의 침범은 가시 돋친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유튜버 박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폐정류장을 왜 매일 청소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박영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다. 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느릿느릿 걸어가 버렸다. 마치 준호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성가시다는 듯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새벽마다 정류장을 찾았다. 박영감이 청소를 하는 동안 멀찍이 떨어져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는 듯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말없이 마주하는 시간들이 쌓여갔다. 박영감은 처음에는 준호를 의식하며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다. 더 이상 그를 험악하게 노려보거나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이 청소를 마친 뒤 벤치에 들국화를 놓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왜 버스도 안 오는 곳을 매일 청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번에는 박영감이 바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들국화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터져나오는 마른 샘물처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기다리는 사람이라니? 누구를? 버스가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궁금증이 교차했다. 누구를요? 누가 오시는데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러나 박영감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정류장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침묵을 담고 있었다. 그는 들국화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마치 그 이야기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이라도 되는 양 누구에게도 쉽사리 내어줄 수 없다는 듯이. 박영감의 짧은 한마디는 준호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기다리는 사람. 그 한마디가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더 이상의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준호는 박영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류장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샘솟았다. 그날 밤 준호는 촬영한 영상들을 밤새 편집했다. 새벽녘의 정류장 풍경, 묵묵히 청소하는 박영감의 뒷모습, 벤치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들국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는 박영감의 짧은 음성. 준호는 이 모든 것을 담아 20년간 아무도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 영상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너무 궁금해요. 대체 누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절해 보여요. 사람들은 박영감의 묵묵한 기다림에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준호의 영상은 단순한 시골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비밀과 그리움을 품은 감성적인 미스터리가 되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호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준호의 영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내 거대한 파고가 되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20년간 아무도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의 비밀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궁금증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박영감의 묵묵한 기다림에 각자의 사연을 투영하며 공감했다. 미디어들은 앞다투어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보도했고 박영감의 정류장은 일약 하동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호기심 많고 감수성 풍부한 방문객들이 준호의 영상에 담긴 정류장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국적인 관심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군청에는 해당 폐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오래된 정류장이 미관을 해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대부분은 도시의 잣대로 시골의 풍경을 재단하려는 이들의 불평이었지만 군청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낡은 정류장은 그저 쓸모없는 시설이자 골칫덩이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마을을 지나다 정류장에 붙어있는 하얀 종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차갑고 건조한 행정용어로 가득한 철거 개고장이었다. 해당 정류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 목적에 따라 철거를 결정합니다. 개고 기간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에 돌입함을 통지합니다. 준호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영상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소중한 공간을 빼앗는 빌미가 되었다는 자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철거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다. 박영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찢어질 듯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다. 낡은 손으로 철거 개고장을 부여잡은 채 그의 눈빛은 텅 비어버렸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우주 아내와의 연결고리가 이토록 허망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정류장은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였고 그의 기억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박영감은 낡은 정류장을 떠나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필사적으로 철거를 막기 위해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그는 정류장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밤이 되면 바람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흔들었고 새벽 이슬은 그의 하얀 머리카락에 서리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늙고 병든 몸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철거 전에 그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다. 준호는 박영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세상에 알린 이야기가 결국 할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과연 나는 잘한 것인가? 할아버지의 삶에 불쑥 뛰어들어 무엇을 얻으려 했던가?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그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정류장을 향한 할아버지의 맹렬한 집착은 준호에게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한 인생의 처절한 비극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박영감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철거를 막아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길이라고. 정류장의 철거가 임박해오자 박영감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다. 며칠 밤낮을 정류장에서 버티던 그는 이제 희미한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듯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정류장 기둥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준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준호는 매일 박영감을 찾아가 물도 먹이고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하려 애썼다. 할아버지, 이러다 쓰러지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박영감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낮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수진아 수진아 하는 이름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준호는 자신의 영상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박영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철거 막아볼게요. 제발 몸 좀 추스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 누가 수진 할머니를 기다려요? 준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며칠간 묵묵히 곁을 지키던 모습이 마침내 박영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의 눈에 희미한 초점이 돌아왔다. 이 청년은 마을 사람들이 치매라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박영감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비밀을 눈물과 함께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회한과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박영감은 마치 눈앞에 아내 수진이 서 있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흐느꼈다. 20년 전 그날 아침,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지던 평범한 아침이었다. 수진은 밭일을 나가려는 그를 붙잡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했던 터였다. 하지만 박영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이,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밭으로 가.
요즘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는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밭일이, 돈 버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수진은 남편의 싸늘한 말에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밭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괜찮겠지. 다들 바쁘면 허리가 좀 쑤시고 배가 아픈 법이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는 그저 밭으로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밭에서 돌아온 박영감은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식사 준비를 하던 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여 마을을 수소문해 보니 수진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낡은 경운기를 몰고 읍내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의사의 말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칼날이 되어 박혔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진 겁니다. 조금만 일찍 그 한마디가 박영감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 한마디는 20년 동안 그를 옥죄는 저주가 되었다. 꾀병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끝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무지함. 이 모든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수진이 배를 부여잡고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죄책감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바로 이 정류장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장소, 그러나 결국 그녀의 생명이 꺼져버린 비극적인 장소. 내가 만약 그날 아침에 아내 말 한마디라도 귀 기울였다면, 내가 직접 읍내 병원에 데려다 주었더라면 수진이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텐데. 박영감은 흐느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그 죄책감 속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류장은 그에게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속죄의 제단이 되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고 메아리 쳤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박영감의 고백은 멈출 줄 몰랐다. 20년 동안 응어리졌던 슬픔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자 그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그리고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세월의 기록이었다. 수진이가 언젠가 버스를 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병원에서 그랬잖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 수 있었다고. 그럼 그 말은 수진이가 아직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 그는 아내가 언젠가 버스를 타고 이 정류장에 다시 내릴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한 남자의 절박한 염원이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용서받기 위해, 아내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만약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더러운 정류장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없어서 아내가 나를 못 보고 지나쳐버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정류장을 청소하고 닦았다. 마치 아내를 맞이할 깨끗한 신방을 준비하는 신랑처럼 그는 매일같이 정류장을 쓸고 닦았다. 낡은 빗자루와 걸레는 그의 유일한 벗이자 속죄의 도구였다. 벤치 위에 매일 놓는 들국화 한 송이.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생전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자 그들 부부의 젊은 시절 소박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들국화는 아내와의 추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아내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다. 수진아, 나 여기 있다. 내가 돌아오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들국화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영감의 유일한 외침이었다.
정류장은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곳이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속죄의 제단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간절한 기도의 공간이었으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정류장은 그의 우주이자 아내 그 자체였다. 그는 정류장을 지키는 것이 곧 아내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정류장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늙어갔다. 그의 삶은 오롯이 정류장에, 그리고 그 정류장이 상징하는 아내에게 바쳐져 있었다. 박영감의 고백은 준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유튜버로서의 호기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는 지금 한 인간의 처절한 사랑과 비극을 마주하고 있었다. 박영감의 이야기는 차가운 이성을 넘어 인간 본연의 깊은 감정과 후회, 그리고 회한으로 가득 찬 한편의 서사시였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토록 깊은 사연을 품고 있던 정류장이었건만 마을 사람들은 치매라는 쉬운 단어로 그의 삶을 재단하려 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맹렬한 사랑의 증거였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할아버지의 정류장을 지켜낼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준호는 잠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영감의 고백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추적해온 미스터리는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이 송두리째 걸린 처절한 사랑과 속죄의 기록이었다. 준호는 카메라를 들 힘조차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박영감의 눈물과 함께 그가 20년 동안 짊어져 온 아픔과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준호는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제 그의 카메라는 단순히 정보를 담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어떤 신성한 매개체가 되어야 했다. 그는 박영감의 사연을 담은 2차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깊이를 담고 있었다. 덤덤한 박영감의 뒷모습과 함께 그의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20년 전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내 수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독한 죄책감. 준호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영상을 편집했다. 영상 제목은 마을 사람들이 치매라고 손가락질하던 노인, 그의 20년 된 비밀이 밝혀지자 대한민국이 울었다였다. 준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완성했다. 그의 심장은 할아버지의 아픔과 함께 뛰고 있었다. 영상은 새벽녘에 업로드되었고 그 파급력은 이전 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돌파,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악, 모든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박영감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가슴 아픈 죄책감에 함께 아파하며 댓글과 공유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부디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분명 아실 거예요. 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치매라고 쉽게 생각했던 저 자신에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2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군청은 당장 철거를 중단하라. 저 정류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한 노인의 인생이 담긴 곳이다. 댓글창은 눈물과 감동, 그리고 분노와 연대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박영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와 기다림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영감을 치매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남자,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남자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의 여론은 순식간에 오프라인으로 번져갔다. 뉴스 채널들은 박영감의 사연을 연일 보도했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정류장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동 폐정류장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뜨겁게 들끓었고 군청은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폐정류장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감성을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품었다.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고 있었다. 철거 당일 아침 마을은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전날 밤부터 정류장 주위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준호와 몇몇 뜻있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을 지새웠다. 동이 트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포크레인의 굉음이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팔을 가진 육중한 기계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군청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도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억지로라도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이 비쳐 보였다. 박영감은 이미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생명력마저 불태우겠다는 듯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포크레인이 멈추고 군청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철거를 통보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어르신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박영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마치 들리지 않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포크레인 기사가 시동을 걸고 팔을 들어올리는 순간 박영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정류장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갔다. 앙상한 두 팔을 벌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그는 정류장의 철거를 온몸으로 막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절규하듯 수지나 하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그는 마침내 정류장 기둥 앞에 쓰러지듯 섰다. 그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류장만은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였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멈춰라. 이 정류장은 못 부순다. 할아버지를 내버려둬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군청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박영감을 치매 노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의 두 번째 영상을 보고 박영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된 후 밤새도록 논의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심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겪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정류장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김이장 아저씨, 박씨 아줌마 이발소 할머니, 심지어는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까지. 그들은 아무런 지시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인간띠를 만들어 정류장을 감쌌다. 낡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군수도 현장에 있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쏟아지는 언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분노 섞인 여론에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할 만큼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낡은 정류장을 에워싸고 철거 반대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쓰러지기 직전의 노인. 군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민원 이상의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연대였으며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이 정류장은 이제 단순한 폐정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이었다. 군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군수의 눈은 잠시 박영감에게 그리고 다시 정류장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행정적 논리와 뜨거운 인간적인 감동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인간적인 감정에 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 정류장은 더 이상 단순한 노후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20년 된 사랑이자
이제는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자 자부심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군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군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한 분의 슬픔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내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이에 하동 군수는 오늘부로 해당 폐정류장에 대한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군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류장 주변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으며 박영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영상은 단순한 이슈 보도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연대를 구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정류장을 지킨 마을 사람들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 전국 각지에서 박영감의 사연에 감동한 시청자들이 성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하동군으로 쏟아졌다. 군청은 특별 계좌를 개설하여 성금을 관리했고 모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났다. 단순히 철거를 막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 정류장을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재능 기부를 자처하며 나섰고 전국에서 온 자원도 힘을 보탰다.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낡고 위험했던 폐정류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류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다. 몇 달 후 낡았던 정류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리모델링되었다. 녹슨 양철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강되었고 낡은 벤치는 새 나무로 교체되었지만 박영감의 손길이 닿았던 본래의 형태를 유지했다. 정류장 한편에는 박영감의 사연을 담은 작은 안내판과 함께 아내 수진이 좋아했던 들국화가 사시사철 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화단이 조성되었다. 정류장 내부는 마치 작은 갤러리처럼 꾸며졌다. 박영감과 수진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들이 함께 썼던 빛바랜 생활도구들, 그리고 수진이 생전에 남긴 손글씨가 전시되었다. 그리고 이 아름답게 재탄생한 정류장에는 수진이네 정류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치유의 의미를 담은 작은 기념관이자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거듭난 것이다. 정류장의 개소식 날 박영감은 깔끔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준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수진이네 정류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류장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수진이네 정류장은 하동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정류장으로 불리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류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박영감과 수진 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 낡고 폐쇄되었던 공간은 이제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이제 박영감은 더 이상 죄책감에 휩싸여 아내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20년의 무거운 짐은 온전히 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수진이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류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내 수진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추억과 잔잔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는 말이지 웃는 게 참 예뻤어. 저 들국화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지. 그는 벤치에 앉아 방문객들과 함께 들국화를 바라보며 수진 씨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회상했다.
첫 만남의 설렘, 함께 밭일을 하던 순간들, 작은 다툼과 화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의 이야기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기도 했다. 준호의 카메라는 이러한 박영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영상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화를 찾은 박영감의 온화한 얼굴이 가득 담겼다. 박영감의 눈가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과 지난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반짝이는 듯했다. 벤치에 앉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들국화를 바라보며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다. 준호의 유튜브 채널 준호의 시골 일기는 박영감의 이야기로 인해 전국의 사람 이야기를 담는 채널로 거듭났다. 그는 박영감의 사례를 통해 작은 시골 마을에도 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하동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영상들을 제작했다. 준호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콘텐츠 생산자가 아닌 타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스토리텔러로 성장했다. 수진이네 정류장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고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박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들국화는 이제 박영감 개인의 슬픔과 기다림을 넘어 영원한 사랑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섬진강의 물줄기는 변함없이 흐르고 하동의 산새는 여전히 푸르렀다. 하지만 20년 전의 비극적인 기억과 한 노인의 외로운 기다림으로 얼룩졌던 이 작은 마을은 이제 사랑과 치유, 그리고 연대의 아름다운 기적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준호의 카메라 렌즈는 해질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수진이네 정류장과 그 앞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는 박영감의 얼굴을 비추며 길고도 아름다웠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영원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